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당장 여러분의 업무를 완벽하게 보조해줄 두 명의 천재적인 팀장을 무료로 고용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한 명은 막 시각적 창의성에 폭발하는 예술가 스타일이고요. 다른 한 명은 숫자 하나, 법규 하나, 절대 안 틀리는 아주 치밀한 분석가 스타일이라면요. 약간 상상만 해도 진짜 매일 받는 업무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확 줄어드는 기분이잖아요. 사실 정말 모든 직장인 그리고 모든 지식 노동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궁극의 업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획의 큰 그림만 딱 그리면 양옆에 앉은 이 두 팀장이 알아서 막 밤을 새워가며 시각자료 만들어 오고 수백 장짜리 법률 문서를 싹 다 검토해주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이상 무슨 먼 미래의 상상이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입니다. 네, 벌써 현실이 된 거죠.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김문우 건축사가 진행한 그 건축실무 AI 교육 초반 1시간 분량의 강연 자료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텐데요. 그 고도의 전문직이자 온갖 법규랑 디자인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끝판왕, 바로 이 건축 설계 분야에 AI가 어떻게 실질적인 팀장급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이 강연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보면요. 단순히 최신 AI 기술이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 정도로 소개하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더라고요. 네네, 완전 실무적이잖아요. 맞아요. 실제 땀내 나는 현장이랑 그 사무실의 워크플로우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재조립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건축업계에서 일 안 하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채널을 꼭 고정해 주세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하죠.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볼 노드 기반 자동화나 문서지능의 활용법은 여러분이 기획자든 마케터든 IT 개발자든 전혀 상관없이 그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압도당하지 않고 지식을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네, 무조건 들어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솔직히 건축이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분야에 AI가 실무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니까 왠지 그 엄청난 코딩 지식이나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막 필요할 것 같은 압박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그 진입장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강연자가 왜 바로 지금이 AI를 실무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최적기인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 이 기술의 역사적 맥락을 아주 잘 짚어주고 있거든요. 아, 그 인터페이스 부분이죠?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인터페이스의 진화입니다. 과거의 업무 도구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쓱 돌이켜보면요. 예전에 CAD로 처음 건축 도면 그릴 때 그러니까 그 옛날 도스 시절이나 CAD 12, 13 버전 시절에는 사용자가 키보드로 일일이 그 복잡한 기계어 중심의 명령어를 타이핑해야만 했어요. 아, 저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로 선 하나 긋겠다고 좌표값이나 특정 명령어를 막 외워서 쳐야만 간신히 선이 하나 딱 그어지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완전 암호 입력하는 거랑 비슷했죠. 그러니까 그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엄청나게 큰 진입장벽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기술자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14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면에 있는 직관적인 아이콘을 마우스로 딱 클릭하는 GUI 방식,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발전한 거죠. 아, 이제야 좀 사람 쓰는 도구부터진 거네요. 맞아요. 이때부터 도면 작업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대중화가 확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 생태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 즉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시대로 진입을 한 겁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요? 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친구랑 밥 먹으면서 대화할 때 쓰는 그 일상적인 자연어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체감이 확 되네요. 마치 예전에 수동 변속기 자동차에서 기어를 막 바꿀 줄 알아야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완벽한 자율주행차 뒷좌석에 타서 그냥 나 강남역으로 가줘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시대로 훌쩍 넘어온 것 같거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의문이 생깁니다. 일상적인 대화라는 건 사실 본질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말하거나 상황 맥락에 의존하기 마련이잖아요. 척하면 척,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네네. 과연 그 자연어라는 약간 느슨한 형태의 명령만으로 건축처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랑 고도의 계산이 막 필요한 작업이 정말 가능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강연에서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자연화 인터페이스 덕분에 도구를 조작하는 기술적인 진입장벽 자체는 사실상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거든요. 코딩 하나도 몰라도 되고 그 복잡한 3D 툴의 수백 가지 단축키를 이제 안 외워도 된다는 뜻이죠. 다 말로 하면 되니까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자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보다 내가 이 도구들을 조합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것인가 이거를 기획하는 인간의 아주 본원적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니까 명령하는 방식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명령의 내용과 구조를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실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구조를 짜느냐가 전문가의 핵심 통찰력이 된 거죠. 와, 도구를 조작하는 기술적 마찰이 사라질수록 오히려 본질적인 기획력이 더 중요해진다. 이거 진짜 깊이 와닿는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연어로 우리의 의도를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천재 팀장님을 만나볼 차례네요. 네, 맞습니다. 강연자가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서 오 팀장이라고 부르던데 그 구글의 오팔이라는 AI 비서죠. 네, 오 팀장입니다. 강연자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 오 팀장은 아주 화려하고 창의적인 시각적 결과물, 즉 비주얼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데 특화된 AI예요. 강연에서는 이 오 팀장을 마치 그 프랑스 파리 제2대학을 졸업하고 온 유학파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라고 재밌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파리 이대학이요? 거기 캉테ong 아사스라고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법대 아닌가요? 보통 예술이나 디자인 유학파라고 하면 파리 1대학이나 막 에꼴대 보자르 이런 데를 떠올릴 텐데요. 진짜 예리하시네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가만히 뜯어보면 아마 법학도처럼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뼈대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파리의 그 예술적 감각까지 갖췄다. 뭐 이런 오묘하고 깊은 뜻을 담은 비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큰 그림이. 어쨌든 이 예술적이면서 치밀한 오 팀장은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내나요? 예를 들어서요. 건축사가 아주 기본적이고 평범한 2D 평면도 이미지를 하나 오 팀장한테 딱 입력을 해요. 네네. 선만 있는 흑백 도면이요? 네. 그러면 오 팀장은 이 단 하나의 흑백 평면도를 바탕으로 건물의 내부를 막 입체적으로 쫙 보여주는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등각 투영도라고 하죠, 이거를 순식간에 화려하게 그려냅니다. 와, 2D를 3D로 바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지 예측해서 보여주는 동선 분석도, 심지어 천장의 조명을 어떤 간격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배치해야 최적의 조도로 확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조명 계획도까지 막 줄줄이 자동으로 파생시켜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약간 딴지 아닌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챗 GPT나 막 미드저니 같은 거 되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엄청 많이 쓰죠. 저만 해도 그냥 챗 GPT 대화창 열어놓고 거기다 평면도 이미지 하나 업로드한 다음에 이거 3D 입체로 좀 바꿔줘. 혹은 이 평면도에 조명 계획 좀 그려줘. 이렇게 하나씩 프롬프트를 쳐서 물어보는 거랑 오 팀장이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굳이 오팔 같은 새로운 툴을 귀찮게 또 배워서 써야 할 압도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주 핵심적인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챗GPT한테 하나씩 지시를 내리는 거랑 오팔의 방식은 그 작업의 구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서 강연자 같은 비유가 이 차이를 진짜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어떤 비유죠? 챗GPT 창에 이미지 올리고 하나씩 질문 던지는 건 수학으로 치면 그냥 1 더하기 1은 2를 푸는 단순한 사칙 연산이랑 똑같아요. 한 번 묻고 한 번 답을 얻는? 네, 그냥 1차원적인 핑퐁 방식인 거죠. 반면에 구글 오팔은 노드 기반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구축합니다. 노드 기반 자동화요. 갑자기 용어가 약간 좀 전문적으로 들리는데 청취자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컴퓨터 화면에 3개의 빈 상자가 딱 놓여 있어요. 네, 상자 3개. 첫 번째 상자는 내가 자료를 쑥 집어넣는 사용자 입력 상자고요. 두 번째 상자는 AI가 막 열심히 작업을 수행하는 생성기 상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 결과물이 툭 튀어나오는 출력 상자입니다. 네네. 이 상자들을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선으로 쭉 이어두는 거예요. 강연자는 이거를 상자들끼리 배꼽을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재밌게 표현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로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흘러가는 공장의 조립 라인 같은 시각적인 흐름도를 내 손으로 직접 딱 짜놓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왜 사칙 연산이 아니고 다차원 방정식을 푸는 거랑 같느냐 하면요. 이렇게 상자들을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에 큰 뼈대를 한 번만 딱 짜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평면도라는 데이터가 첫 번째 입력 상자로 들어가면 그게 여러 개의 생성기 상자로 쫙 동시에 흩어지면서 하나는 입체도로 가고 하나는 동선 분석도로 가고 또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엄청 화려한 렌더링 이미지로 막 뻗어나가는 거죠. 아, 한 번만 집어넣으면 네, 한 번의 입력으로 수십 가지의 결과물이 동시다발적으로 팡팡 튀어나오는 시스템인 거예요. 와, 이제야 왜 이 방식이 진짜 혁명적인지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한 대화형 AI 쓸 때 진짜 제일 짜증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언제죠? 클라이무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기 평면도 입구 한 1m만 옆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럴 때요. 아, 진짜 뒷목 잡는 상황이죠. 네, 기존 챗 GPT 방식이라면 그 바뀐 도면을 대화창에 다시 올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자, 아까 했던 입체도 다시 그려주고 동선 분석도 다시 해주고 이 구구절절한 지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다 쳐야 하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인지적 낭비고 시간 손실이죠. 복부 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노드 기반 파이프라인을 딱 짜두면 그냥 맨 앞에 있는 그 사용자 입력 상자에서 옛날 도면만 쏙 빼고 수정된 새 도면으로 딸깍하고 갈아 끼우기만 하면 네, 그거면 끝나요. 그 뒤에 연결된 모든 상자들이 알아서 쫙 반응해서 수십 장의 도면이랑 렌더링을 단 1초 만에 싹 다 업데이트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와, 예술가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는 수십 명의 손말을 가진 엄청나게 효율적인 공장장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 팀장은 앞쪽 초기 디자인 컨셉을 딱 잡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클라이언트의 그 잦은 변심에 엄청 빠르게 대응하면서 시각적인 매력을 딱 어필할 때 인간의 물리적인 작업 시간을 0에 가깝게 수렴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대단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토 팀장이 만들어낸 그 화려한 3D 렌더링이랑 뭐 동선 분석도 시각적으로는 진짜 완벽하고 예쁘죠. 보기엔 끝내주죠. 그런데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 예쁜 구림만 가지고는 벽돌 한 장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요. 맞아요. 그 디자인이 실제로 철근이랑 콘크리트 하중을 다 버틸 수 있는지, 복잡한 건축법상 무슨 사선 제한이나 건폐율, 이런 빡빡한 기준에 걸리지는 않는지 아주 차갑고 엄밀하게 따져야 하는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힙니다.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네, 바로 이 현실의 영역, 팩트의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뇌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등판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천재 비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차가운 현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 번째 팀장, 일명 노 팀장이 등판합니다. 바로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도구죠. 노트북 LM이요? 노 팀장은 약간 이름부터 느낌이 오는데 오 팀장이랑은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노 팀장은 한마디로 암기력이랑 논리적 이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짜 극도로 깐깐하고 팩트 중심적인 수석 비서 스타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범용 생성형 AI 있잖아요. 챗GPT 같은 거. 그런 걸 이런 치밀한 실무했을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점이 뭘까요? 에이, 그건 당연히 막 그럴싸하게 거짓말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환각. 만약에 제가 한 500페이지짜리 대한민국 최신 건축법규 PDF를 딱 던져주고 이거 이 동네에 이렇게 지어도 돼? 물어봤는데 얘가 갑자기 무슨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축법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네, 지우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치면 어떡합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건축 실무에서 그런 오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곧바로 소송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이 붕괴되는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지는 건데 무서워서 그걸 어떻게 실무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지식 노동자들이 AI 도입을 망설이는 제일 큰 허들이거든요.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노 팀장, 노트북 엘렘은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그라운딩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아하게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라운딩이요? 네. 노 팀장은 인터넷의 그 넓고 불확실한 바다를 지 마음대로 헤엄치면서 막 아무 정보나 긁어오지 않아요. 오직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내가 딱 믿을 수 있는 소스 자료들 안에서만 놉니다. 아, 범위 제한을 확실히 거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완전 최신 건축법 PDF, 아니면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 또는 건축사가 직접 공들여 그린 도면 파일,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된 팩트의 울타리를 딱 쳐주고 그 안에서만 정보를 찾게 하는 거예요. 오, 딴 놈 못 팔게요. 네. 그리고 그 정보들 간의 논리적 관계만 분석해서 답변을 딱 내놓습니다. 만약에 문서에 없잖아요. 그럼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해요. 오직 업로드된 문서 안에서만 정답을 찾는 거죠. 아, 진짜 완전히 통제된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던져준 내 책상 위의 서류 더미 안에서만 단어 하나, 숫자 하나 안 놓치고 완벽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거네요. 외부의 이상한 엉뚱한 정보에는 절대 한눈 팔지 않고요. 딱 맞습니다. 깜깜한 비서죠. 제널 당연 자료 보니까 이 노 팀장의 활약상이 정말 막 혀를 내두를 정도더라고요. 구체적인 시연 사례들이 몇 개 있었죠. 네, 그 강연자가 보여준 실무 사례들은 솔직히 좀 파괴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물량 산출 기능이었는데요. 물량이요? 자재 물량? 네, 보통 건축 현장에서 농어촌 표준주택 도면 같은 걸 펴보면 막 선이랑 숫자가 엄청 어지럽게 널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이 수십 장짜리 도면 PDF를 노트북 AIM에 통째로 쓱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그냥 물어봐요. 야, 이 도면 보니까 기초공사하는데 콘크리트가 대충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요. 잠깐만요. 지금 뭐 엑셀표 같은 텍스트 문서가 아니고 그 도면에 그려진 선이랑 치수들을 AI가 직접 읽고 건설자재 물량을 계산해 낸다고요? 그게 돼요. 네, 됩니다. 노 팀장이 그 도면 PDF 안에 있는 단면도랑 평면도를 지가 알아서 교차 분석하더니 이렇게 딱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단면도 3페이지로 확인해 보니까 기초 두께가 400mm로 설정되어 있고요. 평면도 1페이지 바닥 면적은 54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곱하면 대략 21.6 루베, 즉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 물량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요. 와, 미쳤다 진짜. 이건 진짜 경이롭네요. 그 막 실무진들이 밤에 엑셀 켜놓고 모니터 뚫어져라 도면 하나하나 확대해가면서 몇 시간 동안 계산기 두드려야 간신히 나오는 그 숫자를 AI가 문서의 맥락을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단숨에 계산을 해버린 거잖아요. 심지어 오차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 팀장의 진짜 진면목은 도면 오류 검토에서 완전히 폭발하거든요. 오류를 잡아낸다고요? 네. 설계라는 게 워낙 복잡하니까 사람이다 보니 여러 장 도면 그리다 보면 수치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휴먼 에러가 반드시 생겨요. 아, 평면도랑 단면도 숫자 다르고 막 그런 거요? 네. 그래서 강연자가 그 복잡한 도면 뭉치를 싹 넣고 이 도면에서 시공할 때 문제될 만한 부분이나 서로 막 충돌하는 오류가 있으면 좀 찾아봐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노 팀장이 이 수십 페이지를 1초 만에 쫙 스캔하더니 이렇게 경고를 띄워요. 어떻게 경고하나요? 단면도 상세 페이지에 표기된 층고는 2.7m인데요. 실내 마감표 문서에 적힌 층고는 2.6m로 지금 두 개가 불일치합니다. 현장에서 타설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건 지금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냥 문서에 있는 2.7이라는 단순한 텍스트를 검색해서 찾아주는 수준이 아니네요. 수준이 다르죠. 도면 A가 말하는 숫자랑 도면 B가 말하는 숫자가 층고라는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고 있는데 둘의 값이 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AI가 스스로 인지하고 위험하다고 경고를 한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 팀장의 단순 검색기가 아니라 문서의 의미론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와라, 심지어 이런 구조적인 조언까지 덧붙이더라고요. 현재 구조도면상 1층 벽체 두께는 160mm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 위로 온전리는 2층 보해 두께는 120mm입니다. 그러니까 시공하실 때 벽체랑 보해 중심선 정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와, 이건 거의 막 수십 년 짬바를 가진 엄청 깐깐한 감리사나 해줄 법한 현장 밀착형 조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베테랑이죠. 정말 압도적이네요. 아까 그 오 팀장이 우리 뇌에 우방구처럼 영감을 팍팍 주고 무한히 발산하는 크리에이터 역할을 했다면 이 노 팀장은 뇌의 좌방구처럼 철저하게 수렴하고
오류를 막 잡아내는 깐깐한 법무검토팀이나 감리사 역할을 지금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네요. 네, 완전히 역할이 분리된 거죠. 게다가 이 노 팀장이 모바일로도 연동이 돼서 현장 소장님들의 구세주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스마트폰 앱이랑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니까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건축사가 막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 감리를 나갔거나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특정 법규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 법규 몇 조였더라? 뭐 이러면서. 네. 그럴 때 그냥 스마트폰 딱 열고 음성으로 말로 묻는 거예요. 저기 지금 지어지는 제조업소 외벽 불연재료 규정이 우리 지자체 조례에 몇 조에 있었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네. 노 팀장이 내가 미리 학습시켜둔 그 수백 페이지짜리 지자체 조례 PDF를 단 1초 만에 싹 뒤져서 아주 정확한 조항 번호랑 페이지 수를 스마트폰 화면에 딱 띄워주는 겁니다. 미쳤다 진짜. 게다가 이 똑똑한 비서가 그 도면에 있는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일반인들 언어로 싹 순화해가지고 건축주한테 전달할 엄청 깔끔하고 친절한 사용설명서 텍스트까지 알아서 척척 작성을 해냅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진짜 무슨 비서 한두 명을 고용한 수준이 아니라요. 거의 대형 설계사무소에 기획팀, 디자인팀, 법무팀, 홍보팀을 그냥 내 노트북 하나에 통째로 넣고 굴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군단이죠, 군단.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거시적인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결국 지금 현재의 아주 고도화된 AI 기술은 인간의 뇌가 수행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인지 과정, 즉 오 팀장 같은 발산적이고 시각적인 창의성이란 노 팀장 같은 수렴적이고 논리적인 분석력을 완벽하게 딱 분리해서 모듈 형태로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내 뇌의 기능을 외주화해서 각각 그 분야의 최고 수준 전문가한테 딱딱 맡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본인 직무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되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창의성이 필요한 파이프라인이랑 엄밀한 팩트 검토가 필요한 파이프라인을 분리해서 AI한테 지시한다면요. 혼자 일하는 1인 기업가라고 할지라도 정말 대기업 부서 하나 안 부러운 압도적인 효율이랑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되게 묘하게 좀 서늘한 의문이 하나 딱 고개를 듭니다. 서늘한 의문요? 네. 아니, 오 팀장이 막 클라이언트 마음 홀릴 기가 막힌 3D 디자인 다 뽑아주고 노 팀장이 그 디자인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견적은 얼마나 나오는지, 도면에 치명적인 오류는 없는지까지 싹 다 잡아준다면 다 잡아주죠? 그럼 대체 인간인 건축사는 혹은 매일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궁극적으로 뭘 해야 하는 거죠? 결국 기술이 인간의 전문성을 되게 하찮게 만들고 우리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건 시대가 변하면서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되게 본질적인 두려움이죠. 하지만 강연자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선을 꽉 긋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AI로 인해서 정보가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고 도구 사용법이 쉬워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역할, 특히 인간 전문가로 가진 그 경험의 가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수직 상승한다고 엄청 강조하거든요. 아니, 도구가 95% 일을 다 알아서 군말 없이 해주는데 왜 인간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언뜻 들으면 약간 모순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되게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I가 아주 수치적으로 최적화된 수백 장의 화려한 디자인 옵션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요. 또 수천 페이지의 법규를 1초 만에 분석해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답을 딱 내놓습니다. 네, 완벽한 세팅이네요. 그래서 선택지 1, 2, 3이 나왔는데 이게 모두 기술적으로 완벽해요. 그런데 현실 세계 비즈니스는, 특히 건축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아, 여기서 뭔가 감이 딱 오네요. 그 완벽한 도면들이 복잡한 현실 세계랑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이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AI가 제안한 건물 디자인이 일조권도 완벽하고 법적으로 진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이 돌아설 동네가 아주 오래된 한옥들이 모여있는 역사적인 보존지구라면 어떨까요? 아, AI가 내놓은 그 번쩍이는 전면 유리 디자인은 기술적으로는 100점일지 몰라도 막상 지어지면 지역 주민들 거센 반발을 부르거나 그 동네만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겁니다. 아, 맞네요. AI는 문서에 텍스트로 적힌 법규나 수치적인 최적화는 완벽하게 아는데 막상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문서에 없는 보이지 않는 지역사회의 룰이나 눈치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쏟아내는 수백 개의 그 완벽해 보이는 결과물 속에서 야, 이 디자인이 과연 이 동네의 문화적 맥락과 찐으로 어울리는가?
혹은 이 법규 해석이 현재 자금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 우리 건축주의 숨은 의도나 상황에 정말로 부합하는가? 이걸 최종적으로 픽하고 판단하는 건 오직 현실 세계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95%의 고되고 물리적인 작업은 기계가 빛의 속도로 해내지만 마지막 5%의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왠지 현실에선 안 통할 것 같은데, 혹은 반대로 그래 법이나 문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동네 상황상 이게 100% 정답이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그 직관의 영역은 철저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강연자가 진짜 가장 힘줘야 말한 부분도 바로 이 긴가민가한 부분을 딱 짚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기계는 그냥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끝없이 제안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제안된 답들 사이에서 최종적인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철저히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결국 책임의 문제군요. 네, 특히 이 대목에서 강연자가 강조한 게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진짜 비바람 맞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경험치를 꽉꽉 쌓아온 원로 선배 건축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직관이 이 정보 과잉 시대에 엄청난 무기가 된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 말씀은 예전처럼 막 소프트웨어 단축키 엄청 빨리 누르고 밤새워 캐드 도면 팍팍 끓이는 체력을 가진 젊은 실무자보다 툴 다루는 건 비록 조금 서툴러도 AI가 뽑아낸 수십 장 도면 쓱 훑어보고 잠깐 이거 시공할 때 분명 비세겠는데? 도면상으론 맞지만 현실에선 절대 안 돼. 이렇게 척 보면 딱 아는 연륜을 가진 분들의 가치가 오히려 더 빛난다는 거네요. 네, 경험치가 곧 권력이 되는 거죠. 기술이 극도로 발전할수록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경험의 가치가 수직 상승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되게 짜릿합니다. 사실 이건 지식노동을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과거에는 툴을 다루고 엑셀 문서를 빡세게 작성하고 도면을 밤새 그리는 그 작업을 해내는 능력 자체가 개인의 실력이자 밥줄이었잖아요. 그랬죠. 몸 갈아 넣는. 하지만 이제 그 고된 작업은 우리 오 팀장이랑 노 팀장이 밥도 안 먹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것도 심지어 무료로 다 해줍니다. 그렇다면 미래 시대에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글쎄요. 바로 AI가 압도적으로 쏟아내는 결과물들 속에서 진위를 판별하고 숨겨진 의도와 맥락에 맞게 최적의 선택을 딱 해내는 편집과 통찰의 능력. 이게 진짜 실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직접 막갖고 만들어내는 작업자, 즉 두어의 역할에서 벗어나서요, 여러 옵션 중 하나를 고르고 지휘하는 최종 결정권자, 즉 디사이더이자 책임자로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명쾌하면서도 되게 묵직한 요약이네요. 오늘 우리는 건축실무 AI 교육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구체적인 렌즈를 통해서 우리 일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진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자연어 명령이라는 아주 일상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각적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유학파 오 팀장의 노드 기반 자동화, 그리고 엄청 방대한 문서랑 그 차가운 법규의 세계를 치밀하게 팩트체크해주는 깐깐한 수석비서 노 팀장의 문서지능. 환상의 콤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내일 당장 출근하시면 여러분의 직무 책상 양옆에 이 두 명의 천재 팀장을 딱 앉혀놓고 함께 일하는 짜릿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정보의 과부하랑 그 단순 반복 업무에 짓눌리는 대신에요, 그들을 우아하게 지휘하는 진정한 마에스트로이자 결정권자로서 여러분의 업무 퀄리티와 삶의 질을 아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덧붙여서 이 두 명의 천재 팀장을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부린다 해도요, 결국 그 팀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낸 결과물이 현실 세계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리더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 그 고유한 인간의 무게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슬슬 마치면서 여러분의 뇌를 아주 기분 좋게 간지럽힐 약간은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툭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 좋네요. 방금 우리가 막 이야기 나눈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기획의 초안부터 디자인 완성, 그리고 치밀한 문서 작업까지 모든 실무적 과정을 완벽하게 다 대행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오직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딱 선택하고 최종 책임만 지는 세상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의 업무 성과나 개인의 창의성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게 될까요? 와, 이거 진짜 철학적인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붓을 들거나 키보드를 두드려서 물리적으로 단 한 번도 직접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아주 훌륭한 안목으로 선택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오롯이 나의 창작물 혹은 나의 성과라고 되게 당당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시는 길에 혹은 지금 앉아 계신 일터에서 창조와 노동의 의미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이 즐겁고도 철학적인 고민을 한 번쯤 깊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심연을 떠머마는 오늘 딥다이브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